네, 안녕하세요. 네, 챕터 2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했었던 거를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 고양이의 품종을 이제 식별할 수 있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인간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펴본 거는 뭐, 페르시안 고양이, 러시안 블루, 벵갈 고양이, 브리티시 숏헤어, 그리고 노르웨이 숲 고양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안 블루라는 고양이를 저희가 잘 맞췄죠. 그랬는데, 이제 얘는 벵갈 고양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범의 무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벵갈 고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사바나라는 품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체적인 형상을 쉐입이라고 할게요. 전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포커싱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지과학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큰 부분에서 이제 작은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특징점을 찾아낸다라는 특별한 어떠한 신호 처리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어떠한 인간이나 자동차를 분류를 할 때 굉장히 멀리에서 사람이 그 특정한 오브젝트를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쳐다봤었을 때, 일단 굉장히 블러링된, 시각화된 정보를 얻어와요. 일단 저게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야 라고 일단 먼저 뇌에서 판단을 하고, 그 시각 정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추론을 해보죠. 바퀴가 저렇게 있네? 로고가 저렇게 있네? 아, 저 차는 특정 어떠한 차구나. 아, 저 차는 어떤 현대차의 뭐야? 라고 판단을 하듯이 하이라키컬하게 혹은 캐스케이드하게 특정 큰 부분을 먼저 찾아 놓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특징점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양이의 품종을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 특정한 체형, 그리고 털의 길이, 그리고 털의 색깔, 그리고 눈의 색, 그리고 어떠한 헬시한지, 그러니까 늘씬한지 근육질인지, 혹은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동글동글한지 네모난지, 롱인지 아니면 안서텐한지, 호리호리한지, 길쭉길쭉한 꼬리를 가졌는지, 어, 바디 타입과 페이스 타입은 뭔지, 특정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죠. 근데, 저희가 아까 분류를 할 때, 뭐, 체형, 털의 길이, 털의 색, 눈의 색,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아마 안 맞추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짧은 털이냐, 중간 털이냐, 긴 털이냐, 검정색이냐, 뭐, 크림색이냐, 뭐, 푸른색이냐, 오드 아이냐, 이런 것까지 분류를 하지 않고, 아까 사바나 같은 경우에 표범같이 생겼다까지만 분류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인간은 그 굉장히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 텍스처 정보라고 하죠. 그 관련된 정보들을 총합을 해가지고 시각 정보 및 다른 메타 인포메이션을 이제 컨비네이션 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데 그 과정 중에는 지금과 같은 과정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떤 걸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고양이나 강아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니면은 뭐 선행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아, 저런 머신러닝, 딥러닝 시스템은 저렇게 구축이 되는구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 인터랙션은 저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구나를 알겠지만, 그걸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네,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학습의 구성과 요소의 활용은 동일해요. 어떤 메소놀로지나 오퍼레이션, 어떠한 특정한 메소드들 있죠. 어떠한 도구를 쓰느냐, 어떠한 연산자들, 아니면은 수학적인 텀이나 어떠한 수학적인, 계산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실질적인 시스템의 전체적인 인프라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입력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입력 데이터가 뭐지? 우선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특정 컨셉에 대해서 뭐 정의를 하지는 않을게요. 정의를 하지 않되 간단하게 명시만 할게요. 다양한 형태의 입력 데이터는요. 당연히 데이터겠죠. 어떤 데이터인데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일 거예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두 번째는 학습 재료 데이터의 특징. 저희가 피처이라고 하죠. 저희가 기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피처를 보면은 기능일 수도 있고, 특징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특정 함수의 피처가 뭐야? 이 함수를 콜 했었을 때 어떠한 피처를 가지고 있지? 아니면은, 우리 피처 러그 좀 볼래? 어떻게 우리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변했는지 그것과 똑같게 데이터에도 피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피처라고 표현한다라면은 그러니까 털의 길이 아니면은 눈이 오드아이다. 이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학습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그러한 일반화는 특징에 대한 일반화를 시킨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학습 새로운 입력. 이 학습 새로운 입력이라는 게 피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었던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은 그 고양이 사진 중에서 고양이를 대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4개다라는 거는 고양이를 대표할 수도 있지만 직립보행을 하지 않는 특정 영장류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이제 발이 4개죠.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 사자, 여러 가지 코뿔소, 뭐 이런 동물들은 다 이제 발이 4개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특징을 강하게 특성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오드아이나 뭐 꼬리가 짧고 뭐 그런 식으로 더 강력한 특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추론을 할 거예요.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요. 이제 학습 결과에 사용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비디오 데이터가 됐을 수도 있고 특정 신호에 대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가 되겠죠. 어떠한 파장, 그러니까 헤르츠가 되겠죠. 아니면은 주파수가 되거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딩된 어떤 특정한 캐릭터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뽑아낼 거예요.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우리는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분류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 거야라고 하면은 고양이의 특징을 모으고 강아지의 특징을 모아낼 거예요. 그 모아낸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건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살짝만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학습 데이터는 다양하다. 그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서 우리가 분류하거나 어떠한 예측하려고 하는, 어, 아니면 그 패턴을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특징들을 뽑아낸다. 그 특징들을 feature extraction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이 2개예요, 코가 하나예요, 입이 하나예요, 머리는 검정색이에요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사람의 얼굴이구나. 약간 이런 것과 같이 특징점을 뽑아내고 그 특징점들을 가지고 학습을 할 거예요. 그 스텝 3가지가 일반적인 학습의 과정이에요. 저희가 인간이 학습을 할 때도 아마 그러한 형태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입력 데이터는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사진을 보면은 시각화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시각화된 정보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저희는 특징점들을 뽑아낼 거예요. 아까처럼 뭐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다리가 짧고 꼬리가 있고. 하지만 그 입력 데이터가 만약에 소리라면은 강아지는 멍멍 이런 식으로 짖잖아요. 저러한 특징이 강아지의 소리구나. 그리고 만약에 촉감, 강아지는 이러한 촉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특징을 일반화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러한 특징들이 일반화된 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은 저희가 강아지를 분류하는 이미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사운드 클래시피케이션, 강아지의 소리를 듣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의 울음을 듣고 이게 고양이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지금 학습 재료 데이터가 뭐고 피처 익스트랙션이 뭐고 트레이닝이 뭐고 예측이면 프리딕션이나 에스티메이션 한다라는 건데 그게 뭐지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보고 특징, 어떤 특정한 특징들을 모아와서 그 특징을 학습한다.
라는 게 학습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요소가 지금은 정확하게 컨셉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추후에 저희가 뭐 TensorFlow, PyTorch 이러한 뒷부분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것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때 뭐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 이런 거고 뭐 특징을 일반화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학습 결과에 활용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충분히 어 챕터 1 때도 계속 저희가 학습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고요. 지금은 학습에 대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인간은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 혹은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컨셉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머신러닝의 학습은 뭘까요? 그래서 기계학습이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리차이라는 어떤 특정 컴퓨터 사이언스 PhD 박사겠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작업은 여기 대문자 T 있죠. 타스크라고 하는데, 타스크의 성능이 경험과 대문자 E와 함께 향상되는 경우, 태스크의 일부분을 측정을 해본대요. 측정이 뭐, 저희가 이러잖아요. performance measure 한다. performance measure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떠한 특정 프로그래밍을 했었을 때 시간의 복잡도도 낼 수 있고 공간의 복잡도 performance measure 해봅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풀어야 되는 거에 대문자 타스크라고 할게요. 강아지냐, 고양이냐, 분류.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라는 걸 얻게 된대요. experience인데 뭐 기계도 그거를 학습을 하겠죠. 꼬리가 이러면 강아지야. 예를 들어서 귀가 이러면은 뭐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특정 부분 클래스의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P에 대한 측정을 매저했었을 때 그러한 경험, 아까 있었잖아요. 태스크에 대한 경험을 꾸준히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가 높아지는 것을 기계학습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한테 어떤 특정하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을 시켜주냐면요. 고양이는 이래, 강아지는 이래 계속 어떤 특징점을 알려주고 그 특징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계속 얘는 측정을 해야겠죠. 얘가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잘 말하는지, 잘 예측하는지, 혹은 추정하는지, 강아지의 이미지를 보고 이게 강아지다라고 잘 추정하는지, 예측하는지에 대한 퍼포먼스 계속 체크를 하고 그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면은 그걸 기계학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정의가 잘 안 되죠. 네. 유재석 님의 이제 표정을 보면 이거 진짜 미치겠네. 와 같이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머신러닝이 뭐 기계한테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퍼포먼스를 매저했을 때 체킹했었을 때 그 퍼포먼스가 계속 임프로브 계속해서 성능이 올라가면 그게 기계학습인가요? 라고 정의를 지금 내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외계어라고 들리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너무나 명확하지 않고 너무 학술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저희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좀 더 친근한 단어로 설명을 해보면요.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에게 주기 위한 연구가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이래요.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abstraction 하죠.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화이트로 하면은 안 보이니까 프랭 컬러를 옐로우로 할게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 수강 대상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이언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러한 학과에 이제 재학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한 번, 두 번, 최소한 한 번 해보셨으면은 대부분이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현업이신 분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다루지 않으신 분들,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서 어떠한 특정한 로직을 개발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컨디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 else. 그러니까 조건문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건문이 진짜 굉장히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만약에 어떠한 특정 variable이나 파라미터가 이러한 결과, result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걸 return 할 거야. else if로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라면 특정 다른 명시적인 조건을 주는 거겠죠. 하지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그러한 특정 명시 조건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모든 명시 조건을 알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이죠. 저희가 아까 고양이 같은 거를 분류하려고 해도 그러면은 고양이의 특징은 한 2만 몇 가지가 돼 하면서 if, else, if 이런 거를 트레이닝 시킬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아까 저희가 배웠었던 첫 번째 챕터 시간에 같이 알아봤었던 명시적이지 않은 프로그래밍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하이퍼시스 x는 hx는 w 웨이트 곱하기 x 플러스 마이어스 이거를 계속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에게 주기 위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 else, 뭐 try, catch, exception 이러한 특정 명시적인 컨디션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지금 hx는 wx 플러스 b와 같은 이러한 특정 웨이트를 알아내는 컴퓨터가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조건문을 저희가 주는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특정 조건문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W에다가 이 웨이트에다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if나 else if 어떤 특정 컨디션문을 적어내지 않고 컴퓨터한테 hx는 wx 플러스 b라는 특정한 어떠한 수식이 있대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뭐 디테일한 부분을 알지는 말고 그러한 어떠한 특정 함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얘가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조건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이러한 특징이 있대. 고양이는 저희가 알려주는 거는 고양이의 특징은 이건데 너가 한번 그 특징 안에서 명시적으로 조건을 찾아내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고 안 중요한 조건이 뭔지 너가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봐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에게 주기 위한 연구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컴퓨터에게 기계, 그러니까 머신이라는 건 여기서 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예요. 컴퓨터고 이 컴퓨터에게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 많은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소리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소리라는 거는 이제 음성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동시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학습을 시키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 컴퓨터가 학습한 결과를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강아지 사진을 만약에 저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어떠한 특정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학습만 시키고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명시적인 프로그램, 지금 컨디션 스테이트먼트 자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아까 사바나와 같은 고양이를 주면은 벵갈 고양이 있었죠. 치타와 같은 거. 근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한테 트레이닝을 한 모델한테 저희가 치타 사진을 주면 아마 고양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if, else, if로
컨디션 스테이트먼트로 프로그래밍을 했으면은 이건 고양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답을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딥러닝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자기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여도 일반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모든 고양이의 데이터를 쓸 수 없으니까 고양이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거야 라는 학습을 하고, 학습하지 않은 고양이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컴퓨터한테, 머신한테. 그때 얘는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라고 말을 해주길, 그러한 답을 내려주는 것, 혹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 컨디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에게 주기 위한 연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많은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고양이의 사진을, 다양한 고양이의 사진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학습하면 할수록 당연히 분류할 수 있는 고양이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걸 떠나서도 정확도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고양이의 사진을 보면 볼수록 저희가 쟤는 아마 고양이일 거야 라는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데이터의 양이 있으면은, 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트레이닝한 결과를 저희가 예측이나 추론하는데 활용을 하자라는 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사용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실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지 이게 딥러닝이에요,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라고 굳이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은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유명한 딥러닝이라는 게 원래 이제 학계에서만 이제 굉장히 많이 다뤄졌을 뿐이지, 실제 인더스트리얼 특정 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실은 저게 그렇게까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마 제 챕터 말고 다른 분의 강의를 들으시면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그쪽 파트로 들어가시면 아마 왜 딥러닝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약간 넘어가고 어떤 게 활용되는지만, 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세돌 기사님과 이제 알파고, 딥마인드라는 이제 구글의 자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이세돌 기사하고 이제 바둑을 뒀는데 5대 1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스코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세돌 기사님이 한 번 이기고 알파고라는 어떠한 특정 알고리즘, 딥러닝이죠. 딥러닝이 다섯 판인가 해가지고 이겼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마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으실 건데, 알파고, 딥러닝, 머신러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GPU라는 걸 사용해요. 저희가 컴퓨터에서 이제 비디오 그래픽 카드를 GPU라고 하죠. 엔비디아 뭐 특정 모델, 뭐 GTX, 뭐 테슬라, 뭐 볼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알파고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갔었던 GPU의 개수,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머리라고 할게요. CPU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24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24개 vs 이세돌 기사님이 혼자 싸우신 거죠. 굉장히 엄청난 연산량을 이겨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많은 GPU를 썼다. 이게 그래서 실제 산업에서는 쓸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사고의 특정 영역에서도 기계도 그만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에 대한 엄청난 이제 그 이슈가 굉장히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었고 2016년, 17년 이후로 저희 나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죠. 카카오 브레인, SKT 브레인,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쿠팡, 뭐 네이버, 라인, 뭐 당근마켓, 뭐 대부분의 저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IT 탑티어 코퍼레이션들도 이러한 특정한 머신러닝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팀을 그때부터 구축을 해 나가서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제 리서처 아니면은 AI 모델링을 하는 특정 그룹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가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도 굉장히 뭐 빅스픽 아니면 헤이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요,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딥러닝 기술 중 하나인데, 엔드-투-엔드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레코그니션 하는 건데, 저희가 소리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계가 이걸 듣고 캐릭터, 다큐먼트 혹은 문자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리한테 저희가 시리야 몇 시에 시간 맞춰줘 라고 하는 것도 저희 당연히 딥러닝 기술인 STT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헤이클로바, 그리고 아마존 스피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구글의 스피커 같은 경우, 헤이 구글 뭐 이런 경우에도 다 이제 STT라는 음성 인식 관련한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테슬라의 이제 자동차 있죠. 거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물체를 보고 이게 인간이다 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도 들어가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부분의 기술은 네,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에서도 특정 딥러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머신러닝의 기술도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챗봇 같은 거 했었을 때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상담원이랑 막 챗봇하고 리얼타임이 아니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이러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해결해 준 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인간의 이제 사고를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팅했었던 전체 히스토리를 계속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도 할 수 있고 Natural Language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자연어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아, 이전의 대화는 이랬으니까 이 사람은 이걸 물어볼 거야, 이걸 물어볼 거야를 계속 예측하고 에스티메이션 추정을 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사용하는 챗봇들의 대부분은 이제 규칙 베이스인 것도 많지만 네, 딥러닝이라는 특정 기술이 들어가서 아, A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이 궁금한 점을 알려줘야지. 와 같은 네, 저희가 추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도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랜슬레이션 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구글 번역기 많이 쓰고 저희 팝하고도 많이 쓰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딥러닝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이 들어간다라는 기술이 예전에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풀 수 있었던 이제 한계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딥러닝이라는 조금 더 많은 계산량을 통해서 예, 기존에 해결이 힘들었었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구글의 자동 검색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특정 이제 머신러닝의 기법을 썼다라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의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어토 컴플리멘테이션도 이제 커멘트 자체 이제 계속 레코멘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저희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다수의 딥러닝 레코멘드 시스템, 뭐 물론 머신러닝도 들어가 있고 딥러닝도 들어가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맞는 네,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서도 최단 경로 추천 자체도 네, 딥러닝과 머신러닝으로 이제 푸는 부분도 있고 안 푸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전체 트래픽 시스템 정보를 가지고 최단 경로를 추천해주는 경우에도 딥러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챕터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저희가 기계학습은 어떻게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그 학습된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글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카카오도 많이 쓰고 네이버도 많이 쓰는데 이런 업체들, 이러한 탑티어 코퍼레이션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 뭐 이제 AI 모델링을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 단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직군에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인프라를 같이 이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수식 안 좋아하고 이거 안 하니까 나는 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이것보다는 이런 인사이트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기계학습, 어떻게 학습을 하며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을 하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현업에서 활용되는지 아니면 이제 추후에 이제 수업에서 저희가 진행할 뭐 TensorFlow, Keras, 뭐 PyTorch 그런 수업들에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음 챕터 시간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잠깐 강의가 꺼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몰라. 이런 것보다는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다 좀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네, 지루하시더라도 네, 라디오 듣듯이 그냥 TV 켜놓고 어떤 거 듣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